85의 최 노인은 오늘도 30년 전 멈춰버린 기억 속을 걷습니다. 그가 도착한 곳은 화려한 백화점의 아동복 매장. 그는 홀린 듯 가장 비싸고 따뜻해 보이는 분홍색 베넷 저고리 세트를 집어듭니다. 매장 직원이 잠시 한눈을 판 사이 노인은 그것을 소중하게 품에 안고 화장실로 숨어듭니다. 경보음이 울리고 보안 요원들이 들이닥쳤을 때 노인은 텅 빈 손으로 화장실 구석에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아기가 추워해서 노인의 입술은 파르르 떨리고 있었다. 서준우 판사는 법조계에서 인간미 없는 기계로 통합니다. 그의 판결문은 단 한치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는 정교한 논리로 가득했고 피고인의 눈물보다 증거의 객관성을 우선시했습니다. 그런 그에게 85세 최 노인의 절도 사건은 사실 서류상으로는 아주 간단한 사건이었습니다. 현행범 체포, 명확한 CCTV, 그리고 본인의 횡설수설하는 자백까지. 하지만 서 판사는 퇴근길에도 책상 위에 놓인 노인의 수사 기록을 덮지 못했습니다. 그의 시선을 붙잡은 것은 노인의 과거 기록 속에 숨겨진 1995년 6월 29일이라는 날짜였습니다.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 마이너스 배우자 및 자녀남 14개월 현장 사망. 서 판사는 마른 세수를 하며 안경을 벗었습니다. 노인이 베넷 저고리를 훔친 날은 바로 그 사고가 일어난 지 정확히 30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단순한 우연이라기엔 노인의 알츠하이머가 선택한 기억의 지점이 너무나 아프고 정교했습니다. 서 판사는 자신의 서랍 깊숙한 곳에서 빛바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그 속에는 사고 당시 구조대원이었던 그의 아버지가 먼지를 뒤집어 쓴 채 어린아이를 안고 보혈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서 판사에게 이 사건은 단순히 법을 어긴 노인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국가가 지키지 못한 한 가장의 무너진 삶이자 30년 동안 보상받지 못한 슬픔의 잔해였습니다. 이 노인은 지금 무엇을 훔치려 한 것인가? 옷인가? 아니면 30년 전 잃어버린 자신의 영혼인가? 그는 창밖의 차가운 빌딩 숲을 바라보며 결심했습니다. 법전의 문구 뒤에 숨겨진 진실을 찾기 전까지는 이 판결을 끝낼 수 없다는 것을요. 그는 기록지에 현장 검증 필요라는 이례적인 메모를 남겼습니다. 그것은 차가운 법의 심장에 작은 온기가 돌기 시작한 첫 번째 신호였습니다. 재판일 아침 법정은 묘한 긴장감에 휩싸였습니다. 피고인석에는 초라한 환자복 위에 낡은 스웨터를 덧입은 최 노인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손가락을 만지작거리며 연신 주변을 두리번거렸습니다. 피고인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서 판사의 질문에 노인은 대답 대신 배시시 웃음을 지었습니다. 선생님, 우리 애는요? 아까 저기 화장실에서 분홍색 옷 입혀줬는데 밖이 너무 추워서 제가 꼭 안아줬거든요. 금방 올 거라고 했는데 왜 안 오지? 검사는 한숨을 내쉬며 서류를 넘겼습니다. 재판장님, 피고인은 중증 알츠하이머 환자로 심신미약 상태이나 백화점이라는 공공장소에서 반복적으로 무단 침입을 시도했고 이번에는 고가의 물건까지 절취했습니다. 사회 질서 유지와 피고인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치료 감호를 포함한 엄격한 처분이 필요합니다. 검사의 공격적인 변론이 이어지는 동안에도 노인은 허공에 손을 짚고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의 작은 머리를 쓰다듬는 듯한 동작이었습니다. 서 판사는 그 손짓을 가만히 지켜보았습니다. 노인의 손등은 겨울 가뭄에 논바닥이 갈라지듯 트고 갈라져 피딱지가 앉아 있었습니다. 피고인, 그날 왜 백화점에 갔습니까? 서 판사가 다시 묻자 노인의 눈에 아주 잠깐 총기가 돌았습니다. 그날은 우리 아기 생일이거든요. 30년 전에 못 사준 옷을 사줘야 해서 백화점이 무너질까 봐 빨리 가야 했어요. 그런데 화장실에 갔더니 우리 애가 바닥에 누워 울고 있더라고요. 너무 차가웠어요. 바닥이 너무 차가워서. 노인의 목소리가 떨리더니 결국 아이처럼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법정은 순간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백화점이 무너질까 바라는 노인의 말 속에는 30년 전의 공포가 여전히 생생하게 살아 있었습니다. 서 판사는 법관봉을 쥔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방청석 여기저기서 억눌린 흐느낌이 들려왔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절도 사건이 아닙니다. 서 판사가 입을 열었습니다. 피고인의 기억 속에서 백화점은 여전히 무너지고 있고 피고인은 그 잔해 속에서 30년째 아들을 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본 재판부는 기록상의 증거만으로는 이 행위의 진위를 판단하기 어렵다고 결정합니다. 검찰 측이 주장하는 치료 감호에 앞서 피고인이 아기를 발견했다는 그 차가운 바닥에 무엇이 있었는지 직접 확인하겠습니다. 서 판사의 단호한 선언에 검사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법전에는 없는 현장 검증의 서막이었습니다. 현장 검증을 명목으로 재판을 정해한 그날 저녁, 서 판사는 수행원 없이 홀로 노인이 살던 재개발 구역의 지하 단칸방을 찾았습니다. 화려한 백화점에서 불과 몇 킬로미터 떨어지지 않은 곳이었지만 그곳은 도시의 온기가 닿지 않는 외딴 섬 같았습니다. 가파른 계단을 내려가 낡은 나무문을 열자 눅눅한 곰팡이 냄새와 함께 산더미처럼 쌓인 폐지들이 서 판사를 맞이했습니다. 방 안은 발 디딜 틈조차 없었습니다. 노인이 매일 같이 길거리를 헤매며 주워 온종이 상자들은 천장 높이까지 쌓여 마치 무너진 건물의 잔해처럼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그런데 서 판사의 시선이 멈춘 곳은 방 한가운데였습니다. 그 쓰레기 더미 같은 폐지숲 사이로 유독 깨끗하게 비워진 아주 작은 공간이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낡았지만 먼지 하나 없이 닦인 아기 요람과 새 기저귀 보따리 그리고 유통기한을 꼼꼼히 확인한 듯한 분유통 몇 개가 정갈하게 놓여 있었습니다. 이게 다 무엇입니까? 서 판사가 함께 동행한 노인의 이웃 주민에게 물었습니다. 주민은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영감님이 치매 걸리고 나서도 폐지판 돈은 절대 본인 입으로 안 넣었어요. 매일 저렇게 아기 용품만 사 모으더라고요. 우리 아들 돌아오면 배고프면 안 된다면서. 본인은 유통기한 지난 삼각김밥으로 끼니를 때우면서도 저 요람만큼은 매일 닦고 또 닦았지요. 서 판사는 요람 옆에 놓인 작은 노트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노인의 준비물 리스트였습니다. 1월 따뜻한 담요 완료. 3월 부드러운 양말 완료. 6월 예쁜 외출복. 마지막 6월의 항목 옆에는 빈칸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6월 29일 백화점이 무너졌던 그날에 맞춰 노인은 아들에게 줄 예쁜 외출복을 준비하려 했던 것입니다. 서 판사는 차가운 방바닥에 손을 대보았습니다. 보일러조차 돌아가지 않는 바닥은 얼음장 같았습니다. 노인은 이 냉골에서 30년을 버티며 오로지 다시 만날 아기를 위해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요람을 만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현장 검증을 마친 서 판사는 사건 당일의 CCTV를 다시 처음부터 돌려보기 시작했습니다. 수백 번을 반복해 보던 중 그는 노인이 화장실로 들어간 직후 황급히 뛰쳐나가는 한 젊은 여성의 뒷모습에 주목했습니다. 그녀의 손은 비어 있었고 어깨는 심하게 들썩이고 있었습니다. 서 판사는 직권으로 그 여성을 수소문해 증인으로 신청했습니다. 법정에 나타난 증인 지수가명은 갓 20살이 된 앳된 얼굴이었습니다. 그녀는 증인석에 앉아 자신의 손가락만 만지작거리며 눈을 맞추지 못했습니다. 증인, 사건 당일 백화점 화장실에서 무엇을 보았습니까? 서 판사의 질문에 지수는 결국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사실은 제가 보았습니다. 할아버지가 훔친 게 아니라 제가 버린 거였어요. 법정 안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지수의 고백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녀는 지독한 가난과 외로움 속에서 홀로 아이를 낳았고 당장 아이를 먹일 분유 한 통 살 돈이 없어 막다른 길에 몰린 상태였습니다. 그날 그녀는 가장 화려한 장소인 백화점 화장실에 아이를 두고 도망치려 했던 것입니다. 아이가 차가운 바닥에서 파랗게 질려가고 있었어요. 저는 겁이 나서 도망쳤는데 다시 돌아가 보니 그 할아버지가 아이를 안고 계셨어요. 할아버지는 아기에게 분홍색 베넷 저고리를 입혀주면서 계속 사과하고 계셨어요. 늦게 와서 미안하다. 아빠가 늦었지? 하시면서요. 지수는 오열하며 말을 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도둑이 아니에요. 제 아기를 살려주신 분이에요. 자기 낡은 외투까지 벗어서 아기를 꽁꽁 싸매고는
아기 볼에 자기 얼굴을 대고 계속 숨을 불어넣어 주셨어요. 제 아이는 할아버지 덕분에 다시 따뜻해졌어요. 검사조차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노인이 훔친 베넷 저고리는 절도품이 아니라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기 위한 구호 물품이었던 셈입니다. 노인의 멈춰버린 30년 전의 비극이 오늘날 또 다른 비극을 막아내는 기적 같은 순간이었습니다. 서 판사는 지수의 증언을 기록하며 노인을 바라보았습니다. 노인은 지수의 울음소리가 아이의 울음소리인 줄 아는지 먼발치서 손을 흔들며 다독이고 있었습니다. 증인석에 앉은 지수는 야윈 어깨를 떨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녀의 앞에는 사건 당일 백화점 화장실에서 수습된 이제는 낡아버린 분홍색 베넷 저고리가 놓여 있었습니다. 서 판사가 부드러운 어조로 질문을 던지자 그녀는 참아왔던 통곡을 터뜨리며 그날의 진실을 쏟아냈습니다. 지수는 20살의 대학 신입생이었으나 원치 않는 임신과 가족의 외면으로 홀로 아이를 낳았습니다. 고시원 방세를 내지 못해 쫓겨난 그녀의 수중에는 단돈 5,000원이 전부였습니다. 아이는 며칠째 계속되는 한파 속의 얇은 담요 한 장에 의지해 파랗게 질려가고 있었습니다. 내 품보다 시설이 더 따뜻하겠지. 여기서라면 누구라도 이 아이를 구해주겠지. 라는 절망적인 확신이 그녀의 눈을 가렸습니다. 지수는 백화점 화장실의 가장 안쪽 차가운 타일 바닥 위에 아이를 내려놓았습니다. 아이의 울음소리가 등 뒤를 찔렀지만 그녀는 귀를 막고 도망치듯 화장실을 빠져나왔습니다. 하지만 멀리 가지 못하고 비상구 계단에 주저앉아 숨을 죽이며 울고 있었습니다. 그때 굽은 허리의 최 노인이 화장실로 들어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혹시나 아이가 해코지를 당할까 겁이 나 화장실 문틈으로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곳에서 본 광경은 평생 잊을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최 노인은 아이를 보자마자 아이고 내 새끼 여기서 왜 이렇게 떨고 있어? 라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노인의 손은 떨리고 있었지만 품 안에서 정성스럽게 포장된 분홍색 베넷 저고리를 꺼내는 손길만큼은 조심스러웠습니다. 노인은 서툰 솜씨로 아기에게 새 옷을 입혔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자신의 낡고 해진 솜외투를 벗어 아이를 겹겹이 감싸 안았습니다. 85세 노인의 마른 가슴팍에 아기를 꼭 품고 노인은 화장실 바닥에 주저앉아 아이의 뺨을 자신의 거친 얼굴에 비비며 체온을 나누었습니다. 미안하다. 아빠가 늦었지? 이제 안 추워. 이제 괜찮아. 지수는 그 광경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버린 것은 짐이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뜨거운 생명이었다는 것을요. 노인이 훔친 것은 백화점의 상품이 아니라 죽어가던 아기의 숨결이자 한 인간의 무너진 양심을 되살리는 36.5도의 온기였습니다. 지수의 고백이 끝나자 엄숙했던 법정은 비난이 아닌 깊은 슬픔과 경외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선고일 당일 법정 안은 평소보다 훨씬 많은 방청객으로 붐볐습니다. 서 판사는 평소처럼 딱딱한 법복을 입고 나타났지만 그의 눈빛은 어느 때보다 깊고 따뜻했습니다. 그는 준비해온 판결문을 읽기 전 잠시 안경을 벗고 피고인석의 최 노인을 바라보았습니다. 노인은 여전히 멍한 눈으로 허공을 보며 아기의 이름을 나직이 읊조리고 있었습니다. 법은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존재하지만 인간의 고통을 외면하는 질서는 죽은 법입니다. 피고인은 물건을 훔친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놓친 온기를 자신의 마지막 기억을 다 받쳐 채워 넣었습니다. 본 판사는 이 행위를 긴급 구호로 인정합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며 절도품의 가격은 0원으로 확정합니다. 판결이 내려지는 순간 법정 여기저기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서 판사는 무죄 선고만으로 자신의 소임을 다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법은 죄를 가려낼 뿐 사람을 살게 하는 것은 결국 팝과 온기라는 사실을 사장의 폐지, 더미 속에서 뼈저리게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는 판결 다음 날부터 동료 법관들과 사법연수원 동기들에게 직접 쓴 편지를 보냈습니다. 우리는 매일 법전 속의 차가운 정의를 논하지만 정작 법의 문턱 아래서 얼어 죽어가는 이들의 체온에는 무관심했습니다. 노인이 지켜낸 36.5도의 온기를 이제 사법부가 이어받아야 합니다. 서 판사의 진심 어린 호소에 수십 명의 법조인이 동참했습니다.
그들이 모은 사비로 기억 수호 펀드가 조성되었습니다. 서 판사는 먼저 노인의 곰팡이 핀 단칸방을 정리하고 노인이 여생을 평안하게 보낼 수 있는 전문 요양시설을 수소문했습니다. 또한 미혼모 지수와 아기를 위해 작은 보금자리인 봄의 집을 마련했습니다. 그는 지수가 아기를 포기하지 않고 자립할 수 있도록 사법부 산하복지재단을 연결해 교육과 일자리를 지원했습니다. 서 판사는 주말마다 법복 대신 편안한 스웨터를 입고 그들을 찾았습니다. 노인에게는 아들 같은 판사가 되어주었고 지수에게는 든든한 기둥이 되어주었습니다. 2년 뒤 노인의 기억은 이제 썰물처럼 거의 다 빠져나갔습니다. 본인의 이름조차 잊어버린 노인이었지만 신기하게도 아기 용품만 보면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어느 늦가을 오후 노인의 임종이 임박했다는 급박한 연락을 받고 서 판사는 지수와 이제 막 걸음마를 떼고 아장아장 걷는 그녀의 아기를 데리고 병실을 찾았습니다. 혼수 상태에 빠져 가쁜 숨을 몰아쉬던 노인은 아기의 목소리를 듣자 기적처럼 눈을 떴습니다. 초점 없던 노인의 눈동자가 아기를 향해 아주 잠시 빛을 발했습니다. 노인은 떨리는 손을 뻗어 아기의 통통하고 따뜻한 볼을 만졌습니다. 아이고, 이제 정말 안 춥구나. 옷이 참 잘 어울려. 노인은 30년 전 붕괴 사고 현장에서 구하지 못한 아들을 드디어 구했다는 깊은 안도감을 느낀 듯 했습니다. 노인은 지수와 서 판사의 손을 차례로 잡고 생애 가장 평온한 미소를 지으며 긴 여행을 마쳤습니다. 그의 마지막 숨결은 차갑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이례적으로 법관봉을 3번 두드리는 대신 노인에게 다가가 그의 마른 손을 꼭 잡았습니다. 신임 판사로 임용된 봄은 자신의 첫 집무실 책상 위에 낡은 분홍색 베넷 저고리 조각을 담은 작은 액자를 올려두었습니다. 그것은 그녀에게 법전보다 더 무거운 지침서였습니다. 그녀가 맡은 첫 사건은 생계형 범죄를 저지른 어느 노숙인의 절도 사건이었습니다. 피고인석에 앉은 남자는 추위에 떨며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는 배가 고파 편의점에서 빵과 우유를 훔쳤습니다. 법정에 흐르는 공기는 20년 전 최 노인이 서 있던 그날처럼 차가웠습니다. 방청석 한쪽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은퇴한 서준우 판사는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보미가 어떤 선택을 할지 알고 있었습니다. 보미는 판결문을 읽기 전 무의식적으로 법복 안감에 꿰매둔 베넷 저고리 조각을 손으로 어루만졌습니다. 거친 천의 촉감은 그녀에게 이렇게 속삭이는 듯 했습니다. 법은 벌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람이 다시 일어설 온기를 주기 위해 있는 것이다. 보미는 엄한 목소리 대신 피고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나직하게 물었습니다. 피고인, 훔친 우유를 왜 본인이 마시지 않고 근처 공원 길고양이 급식소에 두었습니까? 남자는 당황하며 대답했습니다. 나도 굶어 죽을 뻔했을 때 누군가 빵 하나를 건네줬거든요. 그 작은 온기가 생각나서 나보다 더 배고픈 생명을 그냥 지나칠 수 없었습니다. 보미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녀는 판결문을 펼쳤습니다. 본 법정은 피고인의 유죄를 인정하나 그 행위 뒤에 숨은 생명에 대한 연민에 주목합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의 선고유예를 내립니다. 그리고 보미는 법대에서 내려와 피고인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주머니에서 미리 준비한 따뜻한 캔커피와 함께 작은 메모를 건넸습니다. 메모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 온기는 20년 전 한 할아버지가 제게 주신 것입니다. 이제 당신이 이 온기를 들고 다시 시작해보세요. 법정을 나서는 보미의 등 뒤로 햇살이 길게 비쳤습니다. 멀리서 지켜보던 서준우 판사가 다가와 그녀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잘했네. 자네가 오늘 법정의 온도를 0.1도 더 올렸어. 보미는 하늘을 올려다 보았습니다. 구름 사이로 비치는 햇살이 마치 최 노인의 인자한 미소처럼 따뜻했습니다. 30년 전 무너진 백화점 잔해 속에서 시작된 그 작은 온기는 이제 거대한 강물이 되어 차가운 세상을 적시고 있었습니다.